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찬 변호사라고 하고요. 서울 중구에서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한글과 구구단을 좀 늦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과 후 남아서 선생님에게 따로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했던 기억은 좀 나고요. 그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게 없는 생활을 보냈었는데, 중학교를 가면서 또 하나의 좀 특이한 변화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있어요. 누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나 나 컴퓨터 갖고 싶어. 누나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 너 전교 1등 한 번이라도 하면 사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 제가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거든요. 컴퓨터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한번 해보지 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라면 기적일까, 운이라면 운이랄까, 중학교 입학하는 시험에서 제가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약속대로 컴퓨터를 사줬어요. 너무나 행복했죠. 문제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제 본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 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간단한 입학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오인받은 거죠. 원래고사를 치니까 제 실력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저희 담임선생님이 너 왜 그래? 내가 예상했던 거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셨고, 또 주변에서도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좀 시선도 달라지는 게 느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공부는 어떻게 하면 돼? 잘 안 외워주면 외울 때까지 끝까지 외워봐. 일단 공부는 암기가 돼야 돼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과서와 선생님 가르쳐준 내용을 펼쳐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기 시작했어요. 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외웠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오늘까지 복습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성적은 잘 나왔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기도 했을 뿐더러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에 원래 고사 성적은 전교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1년쯤 지나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외우는데 2시간 걸렸으면 오늘까지 외운 거를 1년치를 복습하는데 10시간 넘게 걸린다는 거죠. 매일매일 복습하는데 에너지 쏟다 보니까 약간 강박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어느 순간 외운다는 부담보다도 외웠던 것을 복습해야 된다는 부담이 나도 모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무렵에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14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을 다 외우고 복습해야 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읽지 못하고 외우지 못한다는 큰 딜레마에 빠졌는데,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공부를 잘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잘 했을 때 자존감도 올라가고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저 학생은 너무너무 주위에서 공부하라고 다그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반항하는 거다라고 오인을 하는데, 정말 다른 평가인 거죠. 더 이상 뭐 책을 읽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었는데, 책을 외우려고 하게 되면 어지러움증 생기다가 그 이후에는 구토를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게 되었죠. 암기는 문제가 없는데 암기에서 좀 기억하는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복습할 때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집착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복습해야 돼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과도하게 나를 몰아쳤던 게 그 이후 긴 시간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그 가능했던 게, 수학은 외울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새롭게 수학 공부하는데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수학 공식을 대신에 한정했습니다. 수학 공식을 좀 추려가지고 꼭 필요한 공식만을 외우되, 그 공식은 대신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해서 공식을 반복해서 외워두고 스스로 내가 공식을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 아닌 시험을 시킨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수학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덕에 재수할 무렵에는 좀 수학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삼수쯤 하게 되니까 대학은 갈 수 있었습니다. 삼수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1학년을 복학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1학년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학년 되었을 후기에 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386 세대의 마지막 때쯤 해당하는 때였기 때문에 운동권 학생이었고, 저는 운동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관계로 돌아가신 그 학생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오해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시위의 주모자로
오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중 한 분이 와서 너도 지금 경찰이 수배하려 하는 것 같아. 일단 피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1년간 신림동에 피해 있었습니다. 하숙방에 서울대 법대생이 4명이 있었어요. 서울대 공대생이 2명이 있었는데 하루 같이 밥을 먹다가 이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앉아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대생 A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 B 학생은 형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서울대 법대면 그때 제 기준으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똑똑한 친구들이 모여있고 공부 방법을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조금 자극을 받았고요. 학교에 복학을 한 이후에는 모든 게 조용했어요. 그 무렵 저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에서 했던 고민도 있고 해가지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에 후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형 이번에 A라는 기업에 간다며?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형 A그룹이래. 알고 보니까 IMF 때라 가지고 취업이 어려울 때였는데 나이, 뭐 학번, 성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면접 볼 학교들 어느 정도 추려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야, 이러다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업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겹치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공부라는 것을 불태워보고 싶다.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어쩜 나에게 맞는 공법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학교 4학년 2학기 때였어요. 졸업식만 한 단계였는데 학교에 사퇴서를 냈습니다. 중퇴를 하고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해 보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능은 저한테 있어가지고 하늘이 준 선물 같았습니다. 요즘 학생은 수능 이후에 할 게 너무나 많고 학력고사는 외울 게 너무나 많은데 수능은 외울 게 많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저랑 잘 맞았던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과거에 학습장애도 많이 극복이 되었고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외우는데 공포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외운 걸 잊어버린다는 공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운다는 부분을 한정을 해서 이것만 외우자 대신에 반드시 외우고 잊지 않도록 2주에 한 번씩 복습을 하되 더 이상은 외우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해둠으로 인해 가지고 암기에 대한 불안감과 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나머지는 문제를 푼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해 나갔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해에 원광대학교 의대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 개 지방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학력과는 다른 점이었는데 하나를 고려대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해 공부가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 더 하고 싶었어요. 1년 더 하고 싶었는데 핑계가 없어가지고 일단 원광대학교 의대에 합격해서 갔다가 이제 고려대학교 합격증이 나오자 원광대학교 입학 취소하고 등록금 빼서 고대 등록을 했죠. 고대를 다니면서 다시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했고 그때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5개월 정도 집중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가서 이제 제가 첫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기들이 10살씩 어린 거예요. 제가 29살이었거든요. 조교가 나보다 어리고 그리고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던 강사님도 계셨고 이 상황에서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령으로 수능을 잘 봐서 수능 점수만 살짝 높여서 대학에 턱걸이한 느낌이었고 힘들게 들어온 이 대학에서 나고자 되게 않으려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결심했죠.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과거 중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대학에서 풀어보겠다라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공부에만 모든 신경을 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법들을 익혀나가고 공부법들을 정립해 나갔는데요. 그 이후로는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고 공부량도 많아지면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는 성적이 좋아서 사범대학 전체에서 1등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성과를 얻었느냐 물어보는데 마라토너를 봤을 때 마라토너들이 우리가 볼 때는 와, 쟤들 엄청나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거리를 저렇게 숨도 안 차고 달릴 수 있느냐 말을 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숨 차지 않게 달리기 때문에 마라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숨을 참으면서 헉헉대고 달리면서 100m 달리는 거리를 40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 아니고요. 숨차지 않게 100m를 달려보고 숨차지 않게 1km를 달려보고 숨차지 않게 40km를 달릴 수 있으면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익숙해짐과 나 몸의 익음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큰 목표나 거대한 멀리 있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힘들이지 않고 작지만 작은 목표에서부터 하나씩 이뤄 나가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공부, 조금 더 힘든 일들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오고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효율적인 공부든 일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가지고요. 저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잡기보다는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가되 수월하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힘들이지 않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도 긴 거리를 마라톤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서울 중구에서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정말 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주 교과서 한두 권과 레퍼런스 보통 3, 4권 있기 때문에 많으면 6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한 학기에. 핵심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빨리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책을 얼마나 빨리 읽을 것인가 해서 이제 제가 읽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제 경험과 주변을 참고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교육학에 보면 자기 구조화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모든 학생이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그 학생의 성격,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 내부에서 한 차례 변형을 거친 다음에 자기에 맞게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 수 있는 게 A, B, C 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면 이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드라마는 똑같지만 드라마가 나 내면에서 새롭게 구조화되면서 나에게 느끼는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지식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서는 그런 자기구조 학습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접할 때는 기존의 지식과 잘 구조화되면서 흡수된다는 게 있고요. 안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책은 그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그 책 어느 정도 읽어야지만 깊이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자기 구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책에 대한 선입단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가짜 경험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가짜 경험을 만들어 둔 이후에 진짜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 가짜 경험에 비추어서 진짜 경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오해했던 것, 선입관들이 바로 잡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학습법 뭐냐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내가 먼저 읽었다라는 착각이 들도록 한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가서 나의 기존 지식과 선입관과 이 책의 내용을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거죠. 거꾸로 학습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목 보고 요약하기. 둘째, 목차 보고 요약하기. 셋째, 스킵하며 읽기. 네 번째, 정독하기입니다. 이 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공부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책 제목만 보고 이 내용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 공부?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가 나 적성 찾아가고 싶어 하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보정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목 보고 요약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문단으로서 줄거리를 적어보는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차가 학교에서 길을 읽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긴 항해의 시작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새로운 바다, 새로운 항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공부법,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있는데 목차만 보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길을 읽다.
이 사람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업 부진을 겪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반항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 형태로 적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마치 읽은 듯이, 내가 안다는 듯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문장을 적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긴 항해의 시작, 새로운 도전, 수능 시험을 준비하며 예상 밖의 성공 끝나지 않은 도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입학. 그래서 이 저자는 중년의 나이에 새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별로 하나씩 만들어주고 옆에다가 연필로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계부터는 중요한 부분인데 스킵하며 읽어준다는 겁니다. 스킵은 영어로 건너뛴다는 거잖아요. 그죠? 건성건성 읽어주기, 우리말로. 그래서 책 내용을 보고 새로운 도전, 27, 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 없고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수능 암기가 없다니 암기가 없네. 내용을 보기는 보되 열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넣어둔 제목과 목차로 만들어둔 그 내용에 약간 살을 붙인다는 개념으로 이 정도 책 두께면 5분을 안 넘도록, 좀 두꺼운 책이라도 15분을 안 넘는 정도로 빠르게 읽어주는 게 스킵하며 읽기입니다. 중요한 건 스킵하며 읽은 다음에는 목차 보고 요약한 내용 옆에 스킵한 내용을 요약해 줘야 됩니다. 앞에 목차는 제목만 보고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쓰는 내용이지만 스킵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을 본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다시 처음부터 가서 이 책을 끝에부터 끝에까지 천천히 정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독하의 과정이고요. 이 4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책 하나를 다 보는 것, 이것이 거꾸로 독서법입니다. 이 정도 책이면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책을 보통 2시간 읽는 분들이면 처음부터 속도가 확 주진 않는데 이러한 독서법이 익숙해지게 되면 과거 자신이 보던 독서 시간을 제 생각에는 한 30-40% 이상은 줄일 수가 있고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50% 가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때 독서 속도와 대학원에서 속도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빨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설도 가능하고요. 전공 서적도 가능하고요. 물론 전공 서적 중에서 뭐 컴퓨터 과학이나 아니면 디테일한 수학이 들어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 시절에 배우는 수많은 교과목들, 언어 영역, 외국어, 그리고 사회탐구, 그리고 대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전문 서적과 교양 서적에는 제한 없이 적용이 되고요. 제가 이 공부법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 그러면 저 스스로 이 방법을 통해서 너무 좋은 효과를 봤고 또 제가 조카가 9명 조카가 9명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물어올 때 팁을 주면서 이 공부법들을 알려주면서 조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분을 많이들 조금 극복하는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우연히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공부법과 한국 대학생들의 공부법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꾸 독서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북유럽의 나라였던 걸 기억하는데 책을 읽을 때 모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은 책을 정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건성건성 읽기 10분의 교과서 한 권 읽은 다음에 핵심 문제는 뭐냐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이 그 학생에게 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읽은 사람이 책을 읽은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 나라의 독서법으로 소개가 되던데 제가 알고 지식으로는 그게 자기 구조화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건성을 읽으면서 이게 책 하나를 완벽히 읽겠다 생각하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건성건성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어느 정도 결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새로 이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책을 제대로 읽은 학생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그 내용을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독서법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먼저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 야, 이 책 그냥 쭉 읽으면 되지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해보시면 아는데 정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읽을 때보다 거꾸로 독서법을 하게 되면 반도 안 걸립니다. 반도 안 걸리게 되고 그 앞에 제목 보고 요약하기, 목차 보고 요약하기, 스킵하며 요약하기가 다 합쳐도 10분, 15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 책 하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내가 마치 두 번
번, 세 번 읽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앞뒤로 막 본다는 느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책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 책 바깥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비판적 사고력과 사고의 그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 저 사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쉽냐 그러면 내가 가진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비판할 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하다 보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제목만 보고 목차만 보고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유사한 책 읽으면서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책에 대해서 유사한 고정된 사고의 패턴이 있음을 서서히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쳐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고 유연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러한 kok고스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직관력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연히 했던 책 제목만 보고 생각했던 요약했던 내용과 책을 정독했을 때 알게 된 책의 내용은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른데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 좁아져 갈 때가 오고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책을 안 읽고 읽은 척하기.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뭐 조금 과장을 보태자 한다 그러면 교재가 4권이 있으면 한 권은 정독을 하고 나머지 한 권은 중요한 부분만 정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차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히 대화와 토론이 가능했던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관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장점은 이러한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 때문에 독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읽기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두려우신 분들이 한 번은 송샘 치고 제일 쉬운 책, 집에 있는 책으로 시작해 본다면 아마 의외로 본인의 장점과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인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거꾸로 독서법을 시작한다 그러면 일반 교과 공부에서도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했던 공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책을 읽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책을 정리한 이후에 요약해서 암기하는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읽었던 책을 요약하고 암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요약이 먼저인지 암기가 먼저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암기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암기라고 하는 거는 코어 암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어 암기법이 뭐냐? 한마디로 최대 공약수 암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외울 게 있으면 영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단어집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십니까? 단어가 제일 많은 거, 제일 적은 거? 저는 어떻게 기준하냐 그러면 단어책을 3개를 사서 그 3개 중에서 겹치는 단어만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코어 암기법 핵심입니다. 즉 어떠한 학문체계나 아니면 지식체계에 있어가지고 최대 공약수, 외워야 될 최소의 것들만 외우되 단 그것은 철저히 외우라. 그리고 철저히 외운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라. 응용어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코어 암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어 암기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암기법은 아니고요. 암기에 대한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잡다하게 알려 하지 말고 핵심적인 부분만 암기해 나가고 그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코어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피라미드식 요약 정리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읽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외우는가 말씀드릴 텐데 피라미드식 요약 정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피라미드식이냐 그러면 제일 정점에 교과서가 있겠죠.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교과서와 레퍼런스에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A4 용지에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책 자체에다가 이렇게 메모될 수도 있는데 교과서와 레퍼런스가 있고 이쪽에는 A4 용지를 두고 위에서부터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가? 교과서에 1장 1절 첫 페이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 다음에 그 목차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1장 목차에서 중요했던 내용, 이 레퍼런스 있을 거예요. 그 레퍼런스를 펼쳐가지고 다시 그 레퍼런스를 1장 1절부터 요약해 나갑니다. 그러면 정점에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 1차 레퍼런스, 2차 레퍼런스가 피라미드 모양을 그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와 레퍼런스를 전체를 한번 요약해 주는 것을 1차 요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책을 다 치웁니다. 다 치워버리고 1차 요약했던 그 자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50페이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주 많아지기도 하는데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보고요. 읽어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반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이
2차 요약입니다. 3차 요약은 1차 요약을 치우고 2차 요약한 것을 가지고 다시 반으로 요약하는 것이 3차 요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N차까지 가는 방법 하는 건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보통 대학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A4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요약해 주는 것, 이것이 요약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에서 코어는 무엇인가, 마지막 그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지막 그게 아니라 그 중간점에 본인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분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어로 잡아도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암기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조금 복잡하실 텐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봤던 형법 책입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책을 보시면 책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갔고 첫 1년간은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공부법을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다 결국은 구간이 명간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책을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책을 버리고 그 두 번째 요약한 것을 세 번째 요약을 하고요, 반으로 요약을 하고 네 번 요약하고 5번 요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4번 정도 요약을 한 피라미드 요약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코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형법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내가 요약했으니까 내가 잘 알겠죠, 그죠? 이게 보면 950페이지를 몇 페이지까지 줄였냐 그러면 40페이지로 줄였습니다. A4 용지 40페이지 정도로 줄이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4차 요약이었고요. 요약한 이후에 시험 볼 때만 하루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코어를 보게 되면 내가 요약해 왔던 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에서부터 줄여가며 요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앞에 내용들은 거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알 수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 해보시면 앞에 내용들이 어떻게 내가 요약했던 이 부분과 결합되는지 하는 부분은 경험해보신 분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보지 않고 이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 두꺼운 책 못지않은 답안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제 변호사 시험 성적 중에서 형법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법 과목 공부를 제일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과목 공부를 하면서 요약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까지 요약을 못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N차 요약까지 해서 코어를 만들었던 과목들은 성적이 다 좋았고, 뒤에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공부에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고 요약하지 못했던 다른 과목도 공부에 시간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변호사 시험 공부는 1년 반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공부로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분들이나 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시간을 들어서라도 본인이 해야 될 공부가 있고 정성을 들일 부분이 있다 그러면 N차 요약, 피라미드 요약을 해가면서 자신이 생각한 그 과목이나 분야의 정수, 코어를 만들어 두면 이후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 요약이 좀 어렵다,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테스트를 해 보려고 만든 자료가 이 자료예요. 형법을 15년 만에 봤는데 책을 보지 않고 이 자료만 가지고 역으로 N차니까 N-1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85페이지예요. 40페이지 자료를 내가 85페이지 자료로 역으로 만들어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코어를 두세 번 읽으니까 이 자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약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코어가 형성되면 이 코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인체에서도 코어가 제일 중요하듯이 모든 과목에서도 공부에서도 코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과목에 공부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 그 교과목의 코어를 반드시 잡아라. 코어만 가져가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코어를 만드는 법은 우리가 했던 그 공부를 피라미드식 요약해 나가면서 점점 좁혀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면 그 부분이 코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 교육은 제가 평생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점점 학생 평가하기 어려워진다. AI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있는데 얘도 모범 답안, 쟤도 모범 답안이다. 너무 개성이 없다는 겁니다. AI 시대일수록 우리가 생각의 많은 부분, 판단의 많은 부분은 점점 컴퓨터에 의존하게 될 텐데, 그럴 때일수록 나만의 창의력이
있는 생각, 창의력이 있는 표현, 나만의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러한 거꾸로 학습법과 그리고 피라미드식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정의된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내면에서 자기 구조와 제 구조해 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아이디어가 되고 그것은 나의 경험에 녹아들어서 나만의 표현법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AI가 흉내낼 수 없는 AI는 모든 것의 공통 분모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통 분모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소화한 나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AI로만은 뽑아낼 수 없는 가치 있고 참신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내 것으로 흡수하냐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책을 거꾸로 읽기도 하고 피라미드를 요약해서 코어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내가 편협하지 않는 사고력 자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고를 개발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대학교 때 많이 썼던 것들이 랜덤 논리 게임인데 랜덤 논리 게임은 내가 대립하는 두 입장이 되어가지고 두 입장을 번갈아 가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생각하게 되었냐 그러면 제가 대학과 대학원 다니면서 토론 수업을 해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잘할 것 같은 부분만 대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차별 논할 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아시아인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요.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의 대부분 다 인종차별이 심각하다는 입장에서 대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생각은 억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론 수업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연구 결과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학생의 고정관념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A 입장과 B 입장을 억지로 교체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뭐 코를 성형 수술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를 성형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겠어요? 성형외과 A, 이비인후과 B. 코 성형이잖아. 당연히 성형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상식이야. B 입장을 대변하면 아니야. 이비인후과 사람들은 코 전문을 하는 사람이고 대학병원에 가보면 코와 관련된 일은 외과적인 것도 전부 이비인후과에서 해. 동네 이비인후과는 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염증 치료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비인후과는 외과에 속해. 따라서 코 성형도 외과 영역에 속하니까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모순되는 아니면 서로 대립된 두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면서 스스로 게임하듯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랜덤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어느 하나 입장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에서 붙인 거고요. 이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사고의 편협함과 아니면 고정관념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연구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조금 응용해가지고 내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로 바꾸는 역할도 많이 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효과를 봤던 방법이라 가지고 조금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혼자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나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식을 완벽히 아느냐 모르냐로 구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100% 아는 것이고 설명을 못하면 불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점점 쉽게 핵심적 아이디어로 좁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따라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없으면 혼자서 머릿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설명해 주듯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공부했던 내용을 훨씬 내 것으로 잘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의 신화와 집중력의 허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길고 오래된 진정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인터넷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 모양이 떠돌았는데요. 저러니까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었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발 모양으로는 성공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발 모양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노력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분야든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라 그런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은 기본 값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취를 너무 노력으로 귀결시키게 되면 역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너무 폄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노력 이외에 다른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강구하는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노력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집중력이 아닌가.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의 집중력이 좋아, 저 사람 집중력이 뛰어나 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저 사람은 몰입을 잘해, 저 사람은 몰입력이 좋아라는 표현이 정답입니다. 즉 집중과 몰입은 다릅니다. 집중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면서 그 하나의 하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당한 에너지 소모가 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몰입은 뭐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은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몇 시간 동안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몰입이 아니라 집중력을 길러야 됩니다. 집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 빠져들어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1~2시간 제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고 집중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길러서 5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10분 정도 늘리고 30분 정도 늘려가지고 최대한 1시간 정도 어느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점점 나를 컨트롤 나가는 것이 집중력의 본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몰입력과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 따라서 축복밖에 몰입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축복밖에 난 잘 안 되는데 무언가를 몰입을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러워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 5분에서 점점 늘어나가서 10분, 15분, 30분 정도 의지를 가지고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 그러면 베껴 쓰기였습니다. 아무 책이나 관계없는데 책을 가져와서 5분만 억지로 베껴 써보세요. 매일매일 같은 시기,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해야 될 시간이 좋은데 그 시간에 초기 5분 정도만 다른 책을 가져와서 그 책 내용을 베껴 써보세요. 외국어도 좋고 우리말도 좋습니다. 베껴 써보시고 점점 늘려가서 15분 정도 그 책을 꾸준히 베껴보세요. 어느 순간 베끼는 것이 기교가 되면서 내가 크게 저항감 없이 베끼는 시간을 늘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경험으로는 15분, 20분 정도 베껴 쓸 수 있으면 그 시간 베끼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글을 베껴 쓰기 정도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분, 30분, 1시간 정도 집중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지금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상 억지로 집중하게 되면 좀 피곤하고 그 다음날 좀 지정도 받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중력을 조금씩 큰 욕심 없이 조금씩 늘려나가서 내 생활이나 내 공부에 그 집중력을 조금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